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노 필터, 위기에도 1000% 성장, 인스타그램 시작과 성공, 사라 프라이어 지음, 이경남 옮김, 임정욱 감수,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감수자의 말, 단순성이 이뤄낸 200조 원의 미래.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SNS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떠올리겠지만 나는 인스타그램을 꼽고 싶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으로 출발한 SNS다. 텍스트 기반으로 출발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대조적인데 이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등장했다.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 탄생했다. 즉,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SNS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시대에 맞춰 감각적인 사진 필터를 제공해 자신의 사진을 한껏 뽐낼 수 있도록 해준 SNS인 것이다. 사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힘들게 긴 글을 쓸 필요도 없다. 사진으로만 승부한다. 이런 속성이 대중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인스타그램은 2010년 7월 처음 등장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8년에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하며 명실공히 전 세계인의 앱으로 그 위상을 굳혔다. 인스타그램에서 감각적인 사진을 통해 일상을 공유한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이후 그들의 인생도 바뀌었다. 수많은 새롭고 감각적인 상품이나 브랜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MZ세대에게 어필해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인스타그래머블, 즉 인스타에 잘 어울리는 장소, 상품, 인물, 반려동물 등에는 더 폭발적인 관심이 몰렸다. 인스타그램이 MZ세대에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을 10년째 취재해온 저자가 쓴 이 책은 인스타그램의 태동에서 오늘날까지의 성장사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사실 나는 이 책이 2020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오디오북으로 먼저 구매해서 들었다. 당시에도 흥미로운 스토리에 푹 빠져 감탄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 한글판을 감수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정독할 수 있었다. 사라 프라이어는 인스타그램의 두 창업자는 물론 수많은 관련 취재원을 입체적으로 인터뷰해서 과감하게 전지적 시점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풀어냈다. 실리콘밸리 업계 전반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폭넓은 인맥, 그리고 끈기 있는 취재력이 없이는 이토록 생생한 묘사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그녀의 필력이 더해져 마치 소설처럼 술술 익힌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느낀 지점을 4가지로 압축해 소개하고 싶다. 첫째,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인 실리콘밸리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재, 투자, 시장, 3가지를 갖췄다고 말하곤 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끊임없이 창업에 나선다. 또 망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에 과감히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넘쳐난다. 그런 스타트업의 고객이 되거나 그런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키는 애플,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들도 차고 넘친다. 즉,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는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케빈 시스트롬의 여정만 봐도 알 수 있다. 2004년 당시 스탠퍼드 학생이던 시스트롬은 막 실리콘밸리로 이사온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입사 제의를 받고 거절한다. 그리고 나서 트위터의 전신인 오데오라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다. 훗날 트위터 CEO가 되는 잭 도시와 나란히 앉아 일하며 친해진다. 그렇다고 나중에 트위터에 입사하지는 않는다.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나서는 구글에서 일한다. 본격적인 창업에 나서는 건 그 이유이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가 및 창업자들이 이렇게 쉽게 서로 만나고 또 자신이 창업에 나서 그에 못지않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곳이 실리콘밸리다. 시스트롬이 2010년 창업한 인스타그램은 차례대로 25만 달러, 700만 달러,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불과 1년 반이라는 기간에 투자받는다.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작은 스타트업에 이렇게 빠르게 거액의 투자금이 모이는 걸 상상할 수 있는가? 빠르게 성장한 인스타그램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이에서 치열한 인수 경쟁에 휩싸인다. 결국 인스타그램은 2012년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자마자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 10억 달러로 매각을 결정한다. 이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놓고 치열한 인수 경쟁이 벌어지며 몸값이 급격히 올라가는 실리콘밸리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어떨까? 2002년 싸이월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다.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고 인수를 원하는 회사를 찾는 것마저도 어려웠다. 싸이월드는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SK의 헐값에 매각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SK의 인수 직후 싸이월드는 급성장해 한국의 국민 SNS가 된다. 인스타그램이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 2012년 4월, 카카오는 텐센트에서 72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만 해도 수익 모델이 확실치 않은 카카오톡에 거액을 과감히 투자한 한국 투자사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인재들의 창업이 활발하고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역동성을 따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페이스북에 매각된 이후 인스타그램의 성장 스토리다. 대개 유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책은 창업부터 그 회사가 대기업에 매각되거나 상장에 성공하는 시점까지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이 책은 비교적 초반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매각되는 부분을 드러낸다. 그 다음부터는 인스타그램이 빅테크 공룡기업인 페이스북 내부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다루고 있다. 인수 뒤 대기업 소속이 된 이런 스타트업의 성장사는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다 그 묘사 또한 사실적이라 더 흥미로웠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인스타그램만큼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익 모델이 전혀 없는 인스타그램 같은 조기 스타트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시스트롬과 크리거 두 창업자는 매각 후에도 6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인스타그램이 10억 사용자를 돌파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인스타그램 창업자와 페이스북 사이의 갈등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독립적 운영을 허용하고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랬기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젊은 층 사용자를 잃어가는 페이스북을 보완하는 SNS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후 성장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독특한 SNS의 성장기라는 점이다. SNS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기 쉽다. 특정 국가나 특정 연령층에게만 인기를 얻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례도 흔하다. 전 세계에서 모든 연령층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 천하의 구글도 구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SNS에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포기한 바 있다. 싸이월드도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얻다가 사그라들었다. 11년차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환경에서 놀랍게도 여전히 성장 중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선 창업자와 팀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 커뮤니티를 최우선에 두고 단순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고취한다는 인스타그램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책 전반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창업자의 고집과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었는지, SNS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에 더 잘 나온 사진을 올릴 수 있게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고 멋진 배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열성적으로 찾게 됐다. 문득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치는 세상은 실제로 얼마나 반영할까라는 의문도 든다. 마지막은 마크 저커버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집념이다. 이제 천조원의 가치를 지닌 거대 기업을 세운 이 젊은 천재 창업가는 성공 신화에 안주하면서도 살 법도 한데 불철주야 페이스북의 성장을 위해 노심초사한다. 페이스북의 성장에 있어 경쟁자가 될 만한 회사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접근해 인수를 제안한다. 스냅챗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수를 성사시킬 때까지 관계자들에게 집요하게 접근했다. 왓츠앱은 무려 20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주고 인수했다. VR 세상을 대비해 인수한 오큘러스도 2조 원 이상 주고 인수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커버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 공룡기업에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에서 속속 등장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새로운 시도는 족족 실패한다. 체면 몰수하고 스냅챗 같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모방해보지만 잘 되는 것이 없다. 대기업이 스스로 혁신하는 것은 페이스북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있는 한 페이스북 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인스타그램을 떠난 지 3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강력한 SNS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6위에 올라 있을 만큼 한국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을 외면하고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모 회사인 페이스북 앱보다도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사용자 수가 많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0년 뒤 모습이 궁금해진다. 세대가 바뀌면 SNS의 인기는 유지되기 어렵다. 과연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어디까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SNS를 찾아내 인수할 것인가? 들어가는 말. 인플루언서의 탄생.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베쿠투 바트만이라는 벽화 거리가 있다. 이 거리의 이름은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와 배트맨이 포옹하는 모습을 담은 5m 높이의 벽화가 그려지기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금은 칠이 벗겨진 상태다. 내가 그곳에 간 것은 3월 어느 토요일 무렵이었다. 그때 벽화 앞에 선 한 젊은 여성을 봤다. 키가 그림 속 펠레 등번호 높이 정도였다.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스냅으로 찍은 친구는 먼 곳을 응시하는 그녀의 표정을 몇 장 더 찍었다. 다음 벽화, 또 그 다음 벽화로 이동하는 그들은 더 유명한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뒤에 서서 인내심을 갖고 차례를 기다렸다.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은 이미 수십 명을 헤아렸다. 그 중에는 배꼽티를 입은 예비 엄마들도 있었다. 이들도 초현실적인 자주빛 가수원 그림 앞에서 부푼 배를 찍으려 친구들과 함께 차례를 기다렸다. 구비진 골목에서는 행상인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맥주나 보석류를 팔았다. 어떤 사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기타를 두드리며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불렀다. 기타에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을 적은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 로고가 선명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뜨면서 베크두 바트만은 상파울루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양한 행상인들이 이 거리에서 전속 파파라치 역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2시간에 $40를 받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사진을 찍어준다. 이는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세련된 이미지는 현실이 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사진들을 사진사가 찍어줬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브라질에 온 첫날 저녁에 스시바를 들렀다가 옆자리에 앉았던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이 거리를 찾았다. 내 포르투갈어 실력이 형편없어 종업원에게 주문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그에게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셰프가 회와 초밥 몇 개를 놓아주자 가브리엘은 나오는 음식마다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 남에게 보여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다며 핀잔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들이야말로 사는 재미를 모른다면서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매달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음식이나 얼굴, 마음에 드는 풍경, 가족, 관심사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심사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물로 교류하고 서로 관계를 다지고 자신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강화한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이런 생활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과 우리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 디지털 인증이라는 보상을 받고자 각자의 삶을 카메라로 담아내도록 이끈 최초의 앱이다. 인스타그램의 이야기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품을 만들고 그에 대한 성과 측정 방식으로서 소셜미디어 회사가 내린 내부의 결정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꿨으며 누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지 등을 알려주는 확실한 교본이다. 나는 이제부터 인스타그램의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만든 앱 하나가 전 세계의 관심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여러 현장의 뒷모습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들이 내린 모든 결정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페이스북의 회사를 매각해 인스타그램의 수명 연장을 보장받았다. 몸집을 키운 인스타그램은 경쟁사들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스타그램 매각 후 두 창업자는 페이스북의 성장 위주 정책의 환멸을 느끼고 이에 반발해 정교하고 사려 깊은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유명 인사들의 진솔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 그들만의 스토리텔링이 인기를 끌었다. 이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위협할 만큼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우리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 학교든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든 어디에서나 문화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진다. 또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디지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인증을 받으려 애쓰고 있으며 대부분 좋아요와 댓글, 팔로워, 브랜드 거래를 통해 그것을 얻는다. 페이스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인스타그램에 관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아의 교집합에 관한 문제다. 즉,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쓴다. 이 앱은 셀럽 제조기가 됐다. 그들에 대한 좋아요 수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인플루언서 분석 회사인 도브테일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2억 명이 넘는다. 그들의 수입을 따져보니 특정 브랜드 관련 포스팅을 하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자 전체의 0.1% 가까이 된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인스타그램의 세계에서 6.03%에 해당하는 600만 명 이상의 인스타 셀럽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 하나만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있다. 몇몇 인스타그램 사용자와 브랜드가 뉴욕타임즈 구독자 수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취향을 유행시키고 스토리텔링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개인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마케팅 산업은 이제 그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낙숫물처럼 우리 사회로 흘러내려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호텔과 식당을 비롯해 대형 소비자 브랜드 기업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소통 방식에 맞춰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있다.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공간이나 제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을 설계하는 방식에도 인스타그램을 염두에 둔다. 과연 그 이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영향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은 샌프란시스코의 내 작업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가를 정리하면서 무의식 중에 책 제목이나 저자가 아닌 표지 색깔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책을 찾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 잘 보이기 위한 미적 감각에 따른 결정이었다. 몇 달 전부터는 맨하튼에 있는 블랙탭이라는 햄버거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케이크 조각을 통째로 얹은 밀크쉐이크를 맛보기 위해서다. 실제 쉐이크는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사진을 찍겠다는 일념으로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린다. 또 일본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디자인이나 예쁘게 보일 만한 음식, 장소 등을 말할 때 인스타 바에라는 말을 쓴다. 의상이든 샌드위치든 인스타 바에가 좋으면 사회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런던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많으면 학교에서 리더로 뽑히기 쉽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한 여성은 아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아 클럽 홍보사로부터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제의를 받는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한 학부모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여름마다 가져오는 일본 상품들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판매한다고 했다. 우연히 얘기를 나눈 한 브라질 커플은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베이킹 사업을 시작해 수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고 했다. 도넛에 쓴 사랑해 라는 글씨 모양이 그들의 인기 비결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의 커리어는 물론 가뜩이나 활활 타오르던 셀럽 제국에도 기름을 부었다. 카다시안 제너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리얼리티 TV쇼의 매니저인 크리스 제너는 인스타그램이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라는 단순 TV 프로그램을 연중 무휴 쏟아지는 콘텐츠와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변모시켰다고 말한다. 히든히스에 자리 잡은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 크리스는 새벽부터 일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가족과 손주들의 동향과 사업 현황 같은 걸 확인해요. 아이들 안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사무실에 게시돼 있는 인스타그램 일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받는 출력물에도 똑같이 적혀 있다. 그녀와 자녀들은 아디다스, 스튜어트 와이츠먼, 케빈 클라인 등 수십 개의 브랜드를 홍보하지만 그들만의 메이크업과 뷰티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킴 카다시안 웨스트, 카일리 제너, 켄들 제너, 클로이 카다시안, 코트니 카다시안 등 5자매가 거느리고 있는 팔로워는 5억 명이 넘는다. 나와 인터뷰를 하던 날 크리스는 딸 카일리가 신제품으로 출시할 스킨케어 라인을 알리기 위한
핑크 테마 파티에 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카일리가 처음 립스틱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를 떠올렸다.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지 않고 온전히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3가지 색깔만으로 시작해봐. 대신 네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어야 해. 눈에 확 띄어 순식간에 동나거나 폭삭망에 내 입술에 평생 그 3가지만 칠하고 다니거나 둘 중 하나겠지? 2015년 카일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처음 구매 링크를 걸었을 때 두 사람은 크리스의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 제품의 정보를 올린 지 단 몇 초 만에 전부 매진됐다. 크리스는 어리둥절했다.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오작동인가? 홈페이지가 다운됐나?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어쩌다 운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딸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말로 모두 따라한다는 방증일 뿐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카일리가 인스타그램에 신제품 출시 예고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그녀의 사이트에 제품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물건을 소진시켰다. 4년 뒤 카일리가 21살이 됐을 때 포브스는 그녀 사진을 표지에 싣고 사상 최연소 자수성가형 억망장자라고 소개했다. 10억이라는 숫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특히 사업에서 10억이라는 숫자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지위를 획득했다는 징표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경외심을 자아내는 뉴스 메이커가 됐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에서 인수할 당시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앱으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에 매각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모든 성공한 스타트업이 그렇듯 인스타그램의 성공은 믿기 힘든 여정을 거쳤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적 관점을 엿본다는 것은 대단히 진기한 경험이다. 인스타그램의 19번째 사용자이자 해시태그를 창안했던 기술자 크리스 메시나의 말에 따르면 이는 마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현상을 만든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순록을 키우는 목동이나 남아프리카에서 바구니를 짜는 사람의 일상으로 곧장 뛰어들 수 있다. 자신의 삶도 남들과 공유하고 되짚어보면 평범한 일상도 좀 더 심오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메시나는 인간의 여러 모습을 엿보게 해주어 세상과 그 세상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놓는다. 인스타그램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각자의 경험을 그곳에 기꺼이 투영한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인스타그램이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두 창업자는 이러한 발견의 특별한 느낌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들은 한 시대의 미학적 유행을 이끌었고 좋아요와 팔로워라는 보상을 위해 시각적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친구나 낯선 사람과 공유하도록 세뇌시켰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다양한 시각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편집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들은 알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페이스북식의 스팸 전략을 피했다. 또한 인플루언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를 그들의 앱에 추가하는 데 반대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할 수 없고 페이스북처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인스타그램은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법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팔로워 수와 팔로잉 수, 그리고 사진에 대한 좋아요, 이 3가지 수치만 제공한다. 이처럼 간단한 피드백 점수만으로도 짜릿하고 심지어 중독성이 강한 경험을 만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늘어날 때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약간의 만족감이라는 보상을 받아 두뇌에 도파민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익숙해지자
인스타그램은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심지어 상업적 잠재력에 대한 속박을 해제시켰다. 인스타그램은 필터라는 도구를 통해 평범했던 모바일 사진의 질을 한층 높였다. 사용자들은 점차 이 앱을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장소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모든 것이 보기 좋게 편집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실제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대상을 민낯 그대로 올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노필터라는 해시태그까지 고안해내야 할 정도였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계정은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이다. 그 수는 대략 3억 1,400만 명에 이른다. 당연한 일이다. 인스타그램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는 인스타그램이니까. 2018년에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 수는 10억 명에 달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읽어낸 10억이었다. 이 기록이 달성된 직후 창업자들은 회사를 떠났다. 그들은 최고의 성과를 올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끝내는 방식마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